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주입니다. 병법사 제151부 후금의 전격전 명예 사로군을 분쇄하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1619년 2월 말 무렵 사로우산에서 두성의 부대가 완전히 괴멸당했죠. 자, 그래서 이곳에 파견되어 있던 조선군 포수 약 한 500명, 그 중에서 이제 사상자가 100명 정도 발생했으니까 현재 남은 숫자는 한 400명 정도 되겠네요. 이들은 굉장히 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조선군은 가까스로 은신할 만한 동굴을 찾아서 숨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지만 이미 사방에서 후금의 군대가 산을 포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상황은 절망적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당시 조선군 입장에서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어요. 이미 본 부대는 전멸당했고 지금 자신들도 부대 인원의 적어도 한 5분의 1 정도가 증발한 거잖아요. 이 정도면 거의 뭐 이제 엄청난 타격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화약이며 식량이며 이런 것도 거의 떨어진 상황일 텐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동굴 속에 숨어가지고 그저 운명을 하늘에 맡긴 채 긴 밤을 공포에 떨면서 보내야 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새벽 닭이 울 무렵 기적 같은 상황이 하나 발생을 하게 됩니다. 밤새도록 패잔병 사냥에 나섰던 후금군이 이제 슬슬 군을 철수시키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후금 입장에서는 지금 여기서만 이렇게 주구장창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빠르게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야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후금군은 나팔을 불어가지고 흩어진 병력들을 소집을 했고 이로 인해서 사루산의 포위가 좀 느슨해지게 됩니다. 자, 이 전장을 탈출할 수 있는 그야말로 천금 같은 기회를 포착한 조선군. 바로 행동에 옮겼다는 거죠. 조선군은 후금의 감시망에 걸리지 않고 은밀하게 사루산을 빠져나오는데 성공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관련된 사료를 보면 이렇게 써 있죠. 닭이 울 무렵 적이 나팔을 불어 군사를 한 곳에 직결시키는 틈을 타서 몰래 빠져나와 시체가 쌓여 있는 곳을 걸어서 3일 만에 심양에 도착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3일 동안 강행군을 한 끝에 심양으로 살아서 돌아온 데 성공을 하게 돼요. 정말 대단하죠, 이런 거 보면은. 이처럼 두성의 부대에 파견됐던 조선군은 천신만고 끝에 생환에서 온 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명군은 불운한 운명을 맞이했다는 거죠. 이쯤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이때 당시 광해군 일기를 보면은 광해군이 자꾸 스스로 조선군을 디스하는 말을 정말 많이 해요. 우리 군대는 약하고 허접하고 싸움에 나가면 맨날 깨지고 이런 군대를 가지고 무슨 전쟁을 하냐 이런 말을 정말 많이 하는데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광해군이 왜 이런 얘기를 갖다 그렇게 자꾸 한지를 갖다가 사로 전투 때 조선군 모습을 보면은 마냥 약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아니 오히려 명군보다 더 나은 점도 많았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미 본부대가 전멸을 당한 상황이에요. 숫자도 몇백 명밖에 안 되는 소규모 군대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대가 그런 난전 중에 은신처를 찾아가지고 숨고 거기서 이제 밤새도록 버티다가 기회를 포착해가지고 적에게 걸리지 않고 빠져나와서 이거는 진짜 고도의 기도 비익과 기동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리고 3일 동안 강행군을 해가지고 생원에서 돌아왔다. 사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퇴각해서 도망쳐오는 거거든요. 근데 적의 소굴을 속에서 이런 식으로 빠져나와서 도망을 쳐왔다. 그것도 이미 본부대는 다 박살이 났는데 이건 정말 엄청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조선군 실력이 절대 허접한 건 아니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천신만고 끝에 여기 이제 파견됐던 조선군은 가까스로 살아서 도망쳐온 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성의 부대를 완파한 후금. 축제 분위기였냐? 아직은 그럴 단계는 아니었죠. 왜냐면 사로병진이잖아요. 네 갈래로 나눠서 오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하나가 격파됐을 뿐이에요. 아직 세 개는 그대로 진군을 해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세 갈래를 차례차례 또 격파를 해야지 이 전쟁이 끝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아무튼 이렇게 조명연합군은 세 갈래로 나눠가지고 꾸준히 흥경 노성을 향해서 진군을 해오고 있었는데, 자, 이때 후금이 다음번 타겟을 누구로 잡게 되냐면은, 일단 두성을 격파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번 타겟으로 마림을 이제 잡게 됩니다. 가장 위쪽에서 내려오고 있는 부대죠. 참고로 아래쪽에서 올라오고 있는 이하백 부대 같은 경우는
진군 속도가 굉장히 느렸어요. 그래서 이어백이 이게 뭐 일부러 느리게 진군을 했다라는 설도 있긴 한데, 왜냐면 옛날부터 원래 누르하치하고 좀 아는 사이잖아요. 뭐 그런 점도 있고, 그래서 이제 누르하치의 실력을 이어백이 알았기 때문에 이거 좀 실패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전력을 보존할 생각을 해가지고 일부러 천천히 진군을 했었을 수도 있고, 뭐 하여튼 어떤 사유인지는 모르지만 이어백은 진군 속도가 좀 느려서 다음번 타겟으로 잡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두성 다음으로 가장 가까이에 있는 마림을 갖다 이제 타겟으로 잡아가지고 바로 기동을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루산에서 재빨리 철수를 하게 됐던 거예요. 두성의 부대가 전멸을 당할 무렵 마린 부대는 상간하다라는 지점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사실 뭐 이제 마린 부대 같은 경우는 착실하게 진군을 해가지고 원래 예정대로 도착을 한 상황이었어요. 두성 같은 경우 너무 빨리 튀어나오는 바람에 먼저 타겟이 된 거죠. 만약에 두성과 마린 이어백이 비슷한 속도로 서로 진군을 했으면은 후금도 이거 선택하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왜냐면 1차 십자군 전쟁 때 좀 비슷한 일이 한번 벌어지거든요. 만약에 똑같은 속도로 서로 진군을 해오고 있었고 서로 간에 이제 연계도 잘 되고 있고 보조도 잘 맞추고 있었다라고 하면요,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죠. 후금이 두성을 공격할 때 근데 마린과 이어백이 후금군의 옆구리를 친다. 그러면 후금군도 정말 큰일 나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두성이 너무 앞서가는 바람에 마림은 진도대로 갔고 이어백은 또 진도에 미달됐고 그러는 바람에 이게 시간차로 다 하나씩 격파를 하는 게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사실상 후금이 이길 수밖에 없게끔 명이 이미 판을 깔아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아무튼 이제 마림은 본래 계획에 맞춰가지고 착실히 진군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와중에 마림은 두성의 부대가 전멸되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아, 이거 다음번 타깃은 내가 되겠구나 라는 판단을 재빨리 내립니다. 사실 이때 참전했던 장군 중에서 가장 유능한 게 마림이었어요. 자, 그래서 마림이 무리하게 더 진군을 하는 것보다 적절한 방어 지역을 선정을 해가지고 여기에 진지를 쳐서 이곳으로 이제 후금군을 끌어들여서 승부를 보자라고 판단을 내리게 되었다는 거죠. 마림은 두성하고 정반대예요. 굉장히 신중한 스타일의 성격이었다는 거죠. 마치 뭐 이제 삼국지로 비유하자면은 사마이하고 좀 약간 유사한 그런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제갈량도 사실은 이런 스타일이기도 하죠. 굉장히 이제 신중하고 견실한 타입입니다. 그래서 마림은 일단 적절한 요지를 선점을 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진지를 구축을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다가 여러 겹으로 또 참으로 파요. 다수의 화포를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기병 부대도 한쪽에다가 배치를 해가지고 후금군의 공세에 대비를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휘하의 장수인 반종환에게 일군을 줘가지고 근처에 있는 비분산,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냥 엎어지면 코다할 거리인데 여기에다 진지를 구축을 해서 서로 구원을 하는 형세를 취하기로 했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부대를 구태여 나누냐? 이유는 이렇습니다. 일단 지형 자체가 예를 들자면 이제 마린 병력이 3만 명이라면은 그 3만 명이 한꺼번에 다 들어가기 힘든 지형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정말 방어 포인트로는 적절한데 여기는 한 2만 명 정도가 적당한 그런 면적이다. 무리하게 3만 명이 들어갈 게 아니라 2만 명이 여기 들어가고 1만 명은 다른 쪽에다 배치를 해가지고 상대방의 측면이나 후방을 견제하는 용도로 쓰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공격군도 마찬가지지만 방어군도 똑같아요. 왜냐면 최일선에 있는 병력들이 싸우는 거고 뒤에 있는 병력들은 솔직히 손가락 빨면서 구경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자기 차례가 올 때까지. 그러면은 이게 아깝잖아요. 그 놀리는 시간이. 그럴 경우에 쓰는 방법이 뭐냐면은 병력을 나눠가지고 최대 효율로 굴리는 방식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마리는 이렇게 견실하게 방어 태세를 갖추게 되었다라는 거죠. 얼마 후에 누라치가 이제 직접 이끌고 온 후금군이 마린 진영에 당도를 하게 됩니다. 전군은 아니었고 그 중에서 일부 군대를 이끌고 와서 재빨리 이제 공격을 하려고 했던 건데 지금 시간이 생명이잖아요. 자, 두성의 부대를 격파를 하고 난 다음에 또 여기 오는 중간에 이제 소규모 명군 부대까지 한 번 더 격파를 했어요. 그래서 누라치는 굉장히 자신감이 차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마린의 진영 또한 굉장히 손쉽게 함락을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낙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마린은 좀 달랐던 거예요. 마린 부대는 참호와 목책, 강력한 화기로 방어가 정말 잘 갖춰져 있었고 틈틈이 기병 돌격도 감행을 해가지고 누라치를 정말 고전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누라치가 이 예상치 못한 마림의 완강한 저항에 고전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누라치는 좀 초조해지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딱 보니까
정찰해보니까 멀지 않은 곳에 명군 부대가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투가 한창일 때 얘들이 갑자기 치고 내려오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여기서 이제 후금 입장에서 최선의 선택지는 병력을 집중해가지고 마린 부대를 순식간에 격파한 다음에 곧바로 나머지 한 부대, 반종환이 이끌고 있는 부대죠. 그거를 격파한다. 이게 이제 최상의 시나리오죠. 물론 반종환 진영 방면에는 소규모 병력을 배치를 시켜가지고 견제를 하기는 하겠지만 누라치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우려스러운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한참 이게 지지부진하게 진도를 빼지 못하고 전투가 벌어지는데 반종환이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옆구리를 친다. 그럼 후금이 여기서 이제 역관광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반종환의 임무는 바로 그거였는데 여기서 이제 또 누르하치한테 운이 튀어요. 아니 어쩐 일인지 이 반종환이 구경만 하지 막상 행동으로 나서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반종환이 원래 작전대로 튀어나왔으면은 후금군한테 엄청난 치명타를 안겨줬던지 설사 누르하치가 잘 대처를 했다 하더라도 마린 진영을 손쉽게 점령을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뭐 이합의 부대는 늦게 오고 있었지만 적어도 유정 부대가 흥경 노성을 향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그런 상태였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기회를 여긴 누라치는 병력을 더 증원해가지고 후방에서 병력을 더 끌어옵니다. 그러면서 공세의 강도를 높이게 되고 마림의 부대는 지금 현재 고립된 상태에서 외부의 지원이 오고 있지 않잖아요. 약속한 대로 반종환의 부대가 후원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불안하죠. 수비군한테 있어서 제일 문제점이 보통 두 가지입니다. 공격과 수비 중에서 수비가 보통은 유리하다고 하는데 수비가 불리한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 물자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거. 포위를 당하면 외부에서 공세오기가 힘드니까 그 안에 남아있는 물자만 가지고 싸워야 돼요. 그래서 물자가 한정적이면은 수비군이 오래 버티기 힘들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요. 바로 정보의 차단입니다. 정보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불안 심리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무너져가지고 수비 측이 패배하는 경우가 정말 왕왕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격 측이 가장 이제 선호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이렇게 포위 압박을 가해가지고 수비 측이 스스로 무너지게끔 유도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날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면서 마린 부대가 잘 버티다가 결국에는 이 심리적으로 무너지게 되면서 마림의 방어선도 붕괴를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마림은 가까스로 몸만 빼내가지고 도주를 하게 되고 마림 부대가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괴멸을 당했다는 거죠. 자, 누라치는 이제 마림 부대를 박살을 낸 다음에 기술을 돌려서 인근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반종환의 진영을 천천히 요리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까지도 반종환은 마림을 구원하지 않고 있다가 누르하치가 급습을 해오자 부랴부랴 이제 전투태세를 갖추게 돼요.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죠. 그러면서 이제 누르하치가 순식간에 반종환의 진영을 함몰시켜가지고 이 게임을 완벽하게 승리로 이끌게 되는데 반종환이 도대체 왜 저랬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설이 있냐면은 마림과 반종환이 사이가 상당히 안 좋았다는 설이 있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게 이제 대장과 부장으로 이제 같이 참전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반종환 같은 경우는 좀 두손과였대요. 그래서 마림의 그런 신중한 전략을 굉장히 이제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평상시에 상관을 디스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전투가 벌어지니까 마림 입장에서는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누구한테 한 개 부대를 맡겨야 되는데 맡길 만한 사람이 반종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치 제갈량이 어쩔 수 없이 안 입고 온 거 참으면서 위헌을 중용했던 거하고 좀 유사한 논리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반종환이 끝내 여기서 이제 사고를 거하게 치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두 송이의 부대에 이어서 마림의 부대까지 괴멸을 당했다라는 소식을 들은 명예 요동 경량 양호는 그야말로 대경실색을 하게 됩니다. 양호는 사실상 이 사로 진군이 실패했음을 인지를 하고 서둘러서 이여백과 유정의 부대한테 회군 명령을 내립니다. 지금 두 개가 아작이 났으니까 나머지 두 개 합쳐봤자 후금군 총 전력하고 엇비슷한 수준 아니냐. 이거 가지고는 못 이긴다. 그래서 나머지 두 개를 일단 전력을 보존해서 건져내자 하고서 서둘러 이제 회군 명령을 내렸다는 거죠. 불행 중 다행이었던 것은 이여백 부대는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진군 속도가 느렸습니다. 그래서 회군 명령을 곧바로 이행하는 것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이여백 입장에서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내 이럴 줄 알았다 하고서 야 빨랑 돌아가.
근데 문제는 유정하고 강호립이 이끄는 부대는 하도 양호가 닥달하는 바람에 정말 계속 진군을 해가지고 이미 후금의 영토 깊숙한 곳까지 들어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 군을 되돌리기가 어려운 상태였다는 거죠. 그러면 이 무렵에 이제 슬슬 3월달로 넘어가는데 이 무렵에 강호림이 이끄는 조선군 그리고 유정의 부대는 뭐라고 있었냐? 지난번에 이제 거기까지 설명을 드렸죠. 우모령 일대에서 소규모 후금군하고 격돌을 했다. 이때 이제 후금군이 여러 겹으로 목책, 장애물 지대를 설치를 해가지고 조명연합군을 견제를 하고 있었다고 했었죠. 이때 조선군 상황이 정말 안 좋았는데 군량이 바닥이 나요. 왜냐면 보급이 제때 도착을 안 하는 상태라 가지고 이미 가지고 간 건 다 거덜이 났다는 거죠. 그래서 여진족이 버리고 간 부락들을 드시면서 식량을 수급하기도 하고 사정사정 해가지고 명군한테 빌리기도 하고 했었는데 이때 와서야 겨우 본국으로부터 약 한 40여 섬의 군량이 당도를 하게 됩니다. 자, 사료에 보면 이렇게 써있죠. 우모체에 도착하자마자 먼저 우송된 군량 40여 섬이 도착했는데 이게 본국에서 온 거예요. 우영의 병사들이 매우 굶주리고 있어서 그들에게 먼저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즉시 도덕부를 따라 선두에 서서 40여리를 나아가 울랑산 밑에 도착하여 주둔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이 군량 40여 섬. 이게 조선군 전체가 수급 가능한 군량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우영 병사들한테만 나눠줄 정도로 사실 일부에 불과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군량 상태가 안 좋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가 이 우모체 일대가 굉장히 지세가 험한데 이게 하루 만에 또 40여리를 갔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선두에 서가지고. 그거는 상당한 강행군을 계속해서 지속하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일단 급한 대로 군량 문제가 해결되자 조명연합군은 후금군 목책에 대한 공격을 감행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제 여기 있던 후금군은 소규모 병력으로 견제를 목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전체 전력에선 당연히 열세였죠. 그래서 후금군은 얼마 버티지 못한 채 패퇴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어차피 얘들은 여기서 장렬하게 산화하는 게 본래 이제 목적인 애들이었거든요. 자, 목책이 돌파를 당하자 후금군은 산 위로 올라가서 결사항전을 펼치게 되는데 다만 쉽게 물러나진 않아요. 여기서 최대한 시간을 끌겠다 이거죠. 그렇게 시간을 끄는 사이에 누르하치가 이끌고 있는 본 부대는 마림 두송 부대를 연달아 격파하고 이쪽으로 이제 되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을 벌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그야말로 장렬히 산화할 각오가 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사료를 보면 이렇게 써있죠. 패한 적의 기병 100여 명이 궁지에 몰려서 산으로 올라가 홍립이 독부의 분부를 받들어 중영의 장수 문희성으로 하여금 진격하게 하였고 경서도 우영의 정예병을 이끌고 추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모체에 있던 후금군 전체 병력이 그랬는지 아니면 그 중에서 일부가 미처 도망을 못 가고 그랬는지 이게 조금 애매하긴 한데 아무튼 이제 지금 궁지에 몰린 후금군을 막타를 날리기 위해서 조선군이 공세를 펼치는 거죠. 후금군은 험준한 지세를 이용해 가면서 치열하게 저항을 지속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선군이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나가냐. 사례를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화병을 거느리고 당시 조선군은 이제 화력 중심이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조총수, 그다음 총통병 이런 병과들이 꽤 있었을 거예요. 이들을 거느리고 육박전을 하게 하였는데 이게 백병전이라기보다는 화기를 이용해서 압박을 가했다고 보는 게 조금 더 정확한 해석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니 조총병 보고 뜬금없이 백병전 돌격하라고 하기도 좀 그렇잖아요. 이게. 오랑캐가 화살을 빗발같이 쏘아댔으므로 싸우다가 후퇴하고 싸우다가 후퇴하곤 하였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지금 조선군도 아는 거예요. 지금 쟤들 저기 고립돼 있고 화살이 무한대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화살을 소모시키자. 그래서 조총병들을 이용해가지고 압박을 시켜서 치고 들어갈 것처럼 하면서 빠져나오고 치고 들어갈 것 하면서 빠져나오고 그러면서 후금군의 화살을 계속해서 소진을 시킨다는 거예요. 화살 다 떨어지면 그때 이제 확 밀어붙이겠다 이 뜻이죠. 그러다 김읍이 용감하게 돌입하자 적은 퇴각하여 깎아지른 벼랑에 숨어서 나와서 쏘다가 다시 숨곤 하였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끝났다라고 생각하고서 돌격을 감행해 봤더니 후금이 마지막까지 만만치 않은 거예요. 거의 뭐 절벽지대로 숨어가지고 여기서 저항을 했다는 거죠. 절벽이 깎아지른 듯하여 발을 디딜 수 없어서 공격해 들어가기 쉽지 않았으므로 나무에 의지한 채 서로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군은 근처 초목지대, 나무 이제 숲을지대에 들어가서 그걸 이제 방패막이로 삼아가지고 그 뒤에서 조총 사격을
가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뭐 결국 후금군은 절벽 근처로 내몰리게 되면서 화살도 다 떨어지고 이제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죠. 자, 그래서 이어서 보면은 활, 화살, 조총을 어지럽게 마구 발사하는 가운데 죽은 자가 태반이었는데 중국인들은 앞을 다투어 적의 머리를 베었으나 우리 병사들은 힘써 응전할 뿐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첫째, 원거리 화력은 조선군이 담당한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이제 반대급부로 명군은 근거리, 백병전을 담당한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고 또 하나 유추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조선군은 작전 임무 목표에 굉장히 충실한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명군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좀 전공에 상당히 이제 눈이 어두운 그런 면모들을 보여준다는 거죠.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당시 오히려 전투 준비 태세가 조선군이 명군보다 더 잘 갖춰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명이 얼마나 이제 막장 일로를 걷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어떻게 보면 임진왜란 때만큼의 모습도 못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전초전에서 승리를 거둔 조명연합군은 흥경노송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심하라는 곳까지 진출을 하게 됩니다. 여기가 바로 이제 운명의 전장인데요. 심하에서는 약 한 300명의 후금 기병대가 먼저 당도를 해가지고 유리한 고지를 점한 채 진을 치고 있었다는 거죠. 이들도 역시 시간을 끌고 견제하는 게 주요 목적인 병력이죠. 명의 도독 유정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적의 수도 근처까지 왔는데 적의 숫자가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판단을 했냐면은 이거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도 있겠다. 혹시 후금군이 두송, 마림 이쪽으로 가는 바람에 주력 부대가 다 흘러가가지고 여기는 지금 비어있는 거 아닐까? 기왕 내가 목숨 걸고 온 거 지금 여기서 적의 수도를 점령하면 혹시 상황이 반전되지 않을까? 아마 좀 이제 선택지가 이거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유정은 단번에 후금의 수도를 함락할,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가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라고 판단을 하고 유격장 교일기를 선봉으로 세워서 화상 공세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 과연 조명연합군은 심화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무사히 귀환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안타깝지만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